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손에 들려있는 자료는요, 영원한 혁명가 월남 이상제라는 책자의 발췌본입니다. 격동의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요, 한국 근대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들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거든요.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숨가쁜 현장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거죠. 월남 이상제라는 인물이 과연 어떻게 시대의 그 거대한 파도를 읽어냈는가, 그리고 왜 그토록 민중과 함께하려 했을까. 가장 중요하게는요, 서로 이념이 달라서 막 으르렁대던 독립운동 세력들마저도 그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자료를 통해서 그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모든 생각의 시작점부터 파고들어야겠네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스승이 있었다고 하던데 박규수라는 인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19세기 중반 조선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밖에서는 서양 군함들이 해안에 나타나서 문을 열라고 막 아우성이고 안에서는 하늘처럼 믿었던 청나라가 아편 전쟁 한 방에 그냥 종이호랑이처럼 구겨지고 있었어요. 당시 지식인들은 정말 세상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박규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연안 박지원의 손자이고 또 고위 관료였죠. 이 사람이 사신으로 청나라에 갔다가 수도 베이징이 서구 열강에 점령당하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직접 목격해요.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중국, 즉 소중화 사상이 이제는 완벽한 허상이구나. 자료에 따르면 그는 청나라를 물에 젖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일화가 나오죠. 박 교수가 자기 사랑방에 김옥균 같은 젊은 개혁가들을 모아놓고 직접 만든 시구회를 빙글 돌리면서 보여줬다는 그 대목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리 돌리면 조선이 중심이 되고 저리 돌리면 미국이 중심이 된다. 세상에 정해진 중심이란 없다. 그렇죠. 이게 그냥 지리 수업이 아니에요. 당시 조선의 모든 질서, 학문, 외교의 기준점은 중국이라는 절대 좌표였어요. 그걸 통째로 부정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방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식의 혁명이었던 거죠. 그 혁명적인 사상이 월남 이상지에게로 흘러들어간 거군요. 네,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고요. 박 교수의 제자였던 박정양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상제는 박정양의 뭐랄까 정치적 파트너이자 문화생이었는데 1881년에는 그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가요. 이게 사실상 근대화를 엿보기 위한 비밀 사절단이었죠. 그리고 1887년에는요. 초대 주미공사로 임명된 박정양의 서기관으로 미국 땅까지 밟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이 그의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직접 보고 온 사람의 눈에 당시 조선의 모습은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안타까웠을까요? 결국 책상에만 앉아있을 수는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거리로 나섭니다. 이야기는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한복판으로 가보죠. 당시 서울 인구가 한 17만 명 정도였는데 그날 무렵 1만여 명이 종로에 묻어들었습니다. 바로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의 시작이었죠. 아니, 잠깐만요. 17만 명 중에 1만 명이요. 이거 지금으로 치면 서울 시민 수백만 명이 광장에 모인 것과 같은 규모 아닌가요? 정말 엄청났네요. 상상 이상의 열기였죠. 월남 이상제가 사회를 보면서 당시 한반도 이권을 노골적으로 침탈하던 러시아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려요. 그런데 그런 시민들의 외침이 실제로 힘이 있었나요? 강대국인 러시아가 눈 하나 깜짝했을까 싶은데요. 그게 놀라운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민중의 그 거대한 압력에 놀란 러시아가 실제로 부산 저룡도 석탄 창고 기지 요구를 철회하고 고문단을 철수시킵니다. 심지어 이걸 지켜보던 일본마저 민심을 좀 살펴야겠다 하면서 빼앗았던 군사기지를 반납할 정도였어요. 시민의 힘으로 외세를 몰아낸 한국 역사상 거의 최초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 운동이 더 인상적인 건 참여계층이 정말 다양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지식인이나 상인들이 시작했는데 자료를 보면 나중에는 학생, 교사, 심지어 당시 가장 천대받던 백정까지 참여했다고요.
이상재가 백정 박성춘을 직접 연단에 오르게 했다는 대목은 정말 당시 신분제를 생각하면 거의 혁명적인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박성춘이 연단에 올라서 나 또한 이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외칠 때 그 자리에 있던 양반도 상인도 천민도 모두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 거죠. 이상재가 꿈꿨던 건 바로 그런 국민의 탄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운동은 관료들까지 참여하는 관민공동회로 발전해서 정점에 이릅니다. 헌의 6조라는 개혁안을 결의하고 고종의 허락까지 받아내죠. 내용을 보니까 재정 투명화, 언론 집회의 자유 보장, 외국과의 이권 계약 시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할 것. 지금 봐도 굉장히 선진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중추원을 서양식 의회로 개편하기로 한 날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고요. 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의회 탄생을 불과 24시간 앞둔 그 순간 모든 것을 뒤엎는 사건이 터집니다. 독립협회가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우려 한다.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추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익명서. 아, 가짜뉴스. 네, 가짜뉴스가 궁궐에 뿌려진 거죠. 왕정국가에서 공화정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영모의 언어였을 텐데요. 고종이 이 말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모략에 넘어간 고종은 자신이 폐위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요. 결국 의회 설립 하루 전날 밤 독립협회 간부들을 기습적으로 체포하고 모든 개혁을 백지화합니다. 이후 시민들은 지도자 석방을 요구하면서 42일간 밤샘 철야 시위를 벌였지만 고종은 어용단체인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결국 군대까지 투입해서 모두 강제 해산시켜버립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한 끗 차이로 역사가 바뀔 수 있었던 순간이었는데요. 비록 실패했지만 이 운동은 제정 러시아의 남하를 6년간 막아냈고요. 무엇보다 평범한 백성들의 가슴에 우리도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씨앗을 깊게 심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혼람 이상재에게는 이 실패의 대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개혁당 사건이라는 조작된 사건에 연루돼서 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고 심지어 감옥에서 둘째 아들을 콜레라로 잃는 비극까지 겪게 되죠. 한 인간으로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끔찍한 시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망의 공간이 그에게는 새로운 사상을 잉태하는 산실이 돼요. 자료를 보면 그는 감옥에서 이승만 같은 동지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고통 속에서 새로운 정신적 돌파구를 찾은 거죠.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는 게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록 후에는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다고 나오는데 이 공간이 아주 특별했다면서요. 네, 상동교회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어요. 숫장수 출신의 전덕기 목사가 이끌던 곳인데 이회영, 이동영, 김구, 신채호 같은 당대의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교회가 곧 독립운동가들의 사랑방이자 비밀 아지트였던 셈이죠. 그리고 바로 그 아지트에서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결사 중 하나가 탄생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1907년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가 결성됩니다. 신민회가 이전의 독립협회와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요. 목표가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왕정을 개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군주가 없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한 거군요. 엄청난 도약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최연장자였던 이상재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인물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민회의 조직, 자금, 인맥이 훗날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국제 무대로까지 확장되네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글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죠. 고종이 이곳에 비밀 특사를 파견해서 일본의 침략이 부당하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려 했던 헤이그 특사 사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의 이름만 기억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이 특사 파견을 막후에서 기획하고 주도한 핵심 인물이 바로 월남 이상재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원래 러시아가 작성한 2차 회의 초청국 명단에는 대한제국이 12번째로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원래는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죠? 일본의 끈질긴 외교적 방해와 다른 열강들의 철저한 외명 때문이었죠.
최종 초창장에서 대한제국의 이름이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무시당한 게 아니라 명단에 있다가 지워진 의도적인 배제였던 거죠. 아, 그 사실을 알고 나니 특사들의 외로운 투쟁이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네요.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호소만 해야 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20살이었던 절만 특사 이휘종이 국제기자단 앞에서 한 연설은 지금 읽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축제 때의 해골이라는 제목의 인터뷰였는데 그는 이렇게 절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법의 신이란 유령일 뿐이며 당신들의 기독교는 위선에 불과하다. 우리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되어도 좋은가? 강대국들의 위선과 국제 질서의 민낯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외침이었네요. 그럼에도 현실은 냉혹했죠. 이준 열사는 현지에서 순국했고 일제는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상제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918년 이번에는 이회영 등과 함께 고종 황제를 아예 중국 베이징으로 망명시키려는 훨씬 더 대담한 비밀 계획을 추진합니다. 황제를 해외로 망명시킨다고요? 이건 정말 영화 같은데요.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봤을까요? 국경을 넘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었나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목표는 황제 자신이 해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사늑약은 무효이며 일본의 침략은 불법이다 라고 전 세계에 선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원수가 직접 증언하는 것만큼 강력한 외교적 무의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정말 거대한 구상이었네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것이 3.1운동의 가장 직접적인 도화선 중 하나가 됩니다. 3.1운동 이후 이제 일흔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법도 한데 월남 이상제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줍니다. 바로 언론이었죠. 네, 70대 중반의 나이에 신서고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조선일보 사장직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동아일보와 경쟁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민족계몽에 힘쓴다는 것이었죠. 그의 마지막 구상은 언론을 통해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된 민족운동 세력을 하나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 바로 신간회의 창립이었군요. 그렇습니다. 1927년 당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고 여겨졌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이념의 벽을 허물고 함께 만든 민족협동전선 신간회가 창립됩니다. 그리고 월남 이상제는 모든 세력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으면서 만장일치로 초대회장에 추대되죠. 당시 총독부 기록에 조선일보가 신간회인지 신간회가 조선일보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가 이끌던 조선일보가 신간회 창립의 중심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꿈꿔왔던 좌우 합작, 민족의 통합이라는 과업을 마침내 이뤄낸 순간이었네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간회 회장으로 추대된 직후 그는 78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개화 사상으로 시대를 열었고 민중과 함께 민주주의를 실험했으며 분열된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영원한 혁명가라는 칭호가 결코 과하지 않은 삶이었죠. 오늘 저희는 한 권의 자료를 통해 월남 이상제라는 거인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는 개화사상가였고 민권운동가였으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묶으려 했던 위대한 통합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본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상제 사후 방응모라는 인물이 조선일보를 인수한 뒤 친일 행각을 벌였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